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거지놈한테 시집을 가겠다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어림없다. 한 판술의 고함이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잔치상 앞에 모인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성 박다리 밑에서 밥을 얻어먹던 20살 총각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다 해진 무명옷, 집신도 다 닳아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총각을 셋째 딸 수옥이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입니다. 저 사람과 혼인하겠습니다. 수옥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혀를 찾고 누구는 킥킥 웃음을 참았지요. 아버지, 제가 정한 일입니다. 이 아이가 실성을 했나? 저 거지놈이 도대체 뭐라고? 판술은 얼굴이 벌개진 채 딸을 노려보았습니다. 셋째 딸 수옥은 어릴 때부터 유독 고집이 셌습니다. 갸름한 얼굴에 짙은 눈썹, 한 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정이었지요. 그 성정을 판술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서 있던 총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누더기를 걸쳤지만 눈빛만은 죽어있지 않았지요. 등이 굽지도 않았고 말투도 거지치고는 또렷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눈빛을 보고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소인은 이름도 성도 없는 떠돌이입니다. 아쉽게 패가 될 뿐입니다. 총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손했지만 비굴하지는 않았습니다. 패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정합니다. 수옥이 단호하게 받아쳤습니다. 판술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네가 정한다고? 이 집 안주인이 되고 싶다면서 사람 하나 제대로 못 보느냐? 저 몸꼴을 봐라, 저 행색을. 며칠이나 굶었는지도 모를 놈이다. 몸꼴이 사람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수옥의 대답에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판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체면이 무너지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각에게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 사연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총각의 등에는 회초리로 맞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얼핏 스친 옷깃 사이로 보였다가 금세 가려졌지요. 누가 저런 자국을 남겼을까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새겨진 것처럼 겹겹이 쌓인 흉터였습니다. 수옥은 그 흉터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걸렸습니다. 거지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무언가 감춰진 사정이 있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었지요. 셋째야, 이리 오너라. 판술이 딸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마당의 소라는 잠시 가라앉았고 사람들은 흩어지는 척하며 담장 너머로 귀를 세웠습니다. 방 안에서 부녀는 한참을 마주 앉았습니다. 판술은 곰방대를 들었다 놓았다만 반복했습니다. 수옥아, 네가 셋째라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게 아니다. 압니다. 큰언니는 좋은 집안에 시집갔고 작은언니도 마찬가지다. 너만 저런 놈을 데려오면 이 집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체면 때문에 사람을 고르는 겁니까? 수옥의 물음에 판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걱정하는 건 체면이 아니라 딸이 굶주릴까 하는 두려움이었지요. 저 사람 눈을 보셨습니까, 아버지? 눈이 밥을 먹여주더냐? 밥은 제가 먹여도 됩니다. 다만 저런 눈을 가진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수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판술은 딸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고집이라기보다는 확신에 가까운 표정이었지요. 참으로 못 말리는 아이로구나. 판술은 결국 곰방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놓은 건 아니었지만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오랜 세월로 알고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묻자. 저놈 이름이 무엇이냐? 아직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는 놈과 혼인을 하겠다고? 이름은 살면서 알아가면 됩니다. 판술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딸의 그 대담함이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은 아내를 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밖에서는 총각이 홀로 마당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노적이라는 늙은이가 슬그머니 다가와 총각의 옆에 섰습니다. 도련님, 이대로 계시면 위험합니다. 노적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총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노적, 나는 도련님이 아니오. 그리 부르지 마시오. 제 눈에는 여전히 도련님이십니다. 이름도 성도 버린 지 오래요.
총각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8년 전 그날 모든 것을 잃고 이 다리 밑까지 흘러온 사연을 노정만은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사연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 처자가 마음에 걸리십니까? 노적의 물음에 총각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부녀의 목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판술이 걸어 나왔습니다. 이보게, 자네. 판술이 총각을 불렀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그리로 쏠렸습니다. 내 딸이 자네를 신랑감으로 정했다고 하니 더는 막지 않겠네. 다만 한 가지는 약속하게. 말씀하십시오. 내 딸을 굶기지 않겠다고 그것만 약속하게. 총각은 잠시 판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굶기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 말에는 이상하게도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거지의 말이라기엔 너무 단단했지요. 판술도 수옥도 그리고 지켜보던 사람들도 그 말의 무게를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혼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마을에서는 두고두고 입방아에 오를 소문이었지만 수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소문은 사흘 만에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우물가에서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의 입방아는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한 부자네 셋째 딸이 다리 밑거지랑 혼이 난다며? 제정신인가? 부잣집 딸이 그런 놈한테 시집을 가? 글쎄, 그 거지가 보통 거지는 아니라던데. 보통이 아니면 뭐 도깨비라도 된다던가. 수군거림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제왕의 저택이었습니다. 대감마님, 다리 밑거지 하나가 한 부자네 사위로 들어간다 합니다. 하인이 조심스레 고했습니다. 사랑방에 앉아있던 제왕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거지 나이가 몇이라 하더냐. 20살 남짓이라 들었습니다. 생김새는 키가 크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고들 합니다. 제왕의 얼굴에서 핏기가 살짝 가셨습니다. 그러나 곧 평소의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별 시답잖은 소문이로다. 거지야 어디에나 있는 법.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왕은 그날 밤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8년 전 그 일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몇 남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등골이 서늘해지는지 제왕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다. 제왕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 그는 평소보다 훨씬 오래 뒤척였습니다. 혼례 전날 밤 수옥은 낯선 꿈을 꾸었습니다. 커다란 대문에 본 적 없는 인장이 걸려 있고 그 앞에 총각이 의젓하게 서 있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수옥은 이유 모를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훗날 무엇을 뜻하게 될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큰 가마솥에서는 국이 끓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수군거리던 잎들도 막상 잔치상 앞에서는 잠잠해졌습니다. 수옥은 화롯을 입고 마루에 섰습니다. 총각도 어디서 구했는지 깨끗한 도포 한 벌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씻고 다듬으니 세상에 몰라보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저게 정말 그거지 총각이요? 눈빛 하나는 참으로 남달랐지 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감탄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판술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얼굴을 했습니다. 안심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었지요. 혼례가 끝나고 두 사람은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총각은 절을 올리는 내내 굳은 얼굴을 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수옥이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씨를 지킬 수 있을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키는 건 저도 함께합니다.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총각은 그 말에 처음으로 옅게 웃었습니다. 짧은 웃음이었지만 수옥은 그 순간을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총각은 사랑채로 짐을 옮겼습니다. 낡은 보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보찜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노적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지 행세를 하던 낭군과 부잣집 셋째 딸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씨, 물을 데워왔습니다. 몸종이 대야를 들고 들어왔다가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사랑채 안은 촛불 하나로 밝혀져 있었습니다. 수옥은 떨리는 손으로 대야를 받았습니다. 첫날 밤이었지요.
아무리 담대한 수옥이라도 이 순간만큼은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불편하시면 제가 물러가겠습니다. 우진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전히 존댓말이었습니다. 신분을 숨긴 처지에 아내에게조차 함부로 다가서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물러가긴 어딜 물러가십니까? 오늘부터 제 낭군이십니다. 수옥이 단호하게 말하며 수건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진이 저고리를 벗으려는 순간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진의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수옥은 그 어색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캐묻지 않고 조용히 등 뒤로 돌아가 수건을 적셨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저고리가 벗겨진 등이 드러난 순간 수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등에는 회초리 자국이 겹겹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두 번 맞은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 위에 새로운 상처가 덧대어진 몇 년에 걸친 흔적이었지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수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은 등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낭군의 아내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저를 못 믿으십니까?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하면 아씨까지 위험해집니다. 그 한마디에 수옥은 숨을 삼켰습니다. 거지 행세를 하던 사람이 위험이라는 말을 입에 올린 것입니다. 예사로운 사연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확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위험해지는 게 두려워 숨기시는 겁니까? 아니면 낭군 자신이 위험해질까 두려운 겁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옥은 젖은 수건을 다시 들어 조심스레 그 흉터를 닦아내려갔습니다. 손끝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우진의 몸이 움찔했지만 수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걸 다 캐묻지는 않겠습니다. 수옥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아셔야 합니다. 저는 낭군이 거지든 무엇을 숨기고 있든 이미 낭군을 배필로 정했습니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촛불 아래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지요. 가진 게 없어도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수옥이 낮게 덧붙였습니다. 언젠가 아버지에게 했던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우진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듯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아씨 말고요. 아직은 이름을 드릴 수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수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진의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밤보다 서로를 가깝게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수죽을 쑤어 사랑채로 들고 갔습니다. 낭군, 아침 드셔야지요. 우진은 밥상을 받고는 잠시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8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누군가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이었습니다. 왜 그런 얼굴을 하십니까? 오랜만이라 그렇습니다. 우진은 짧게 답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수옥은 더 캐묻지 않고 맞은편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별다른 대화는 없었지만 그 침묵조차 편안했습니다. 마당에서는 판술이 헛기침을 하며 사랑채 쪽을 흘끔거렸습니다. 저 녀석 밥은 잘 먹고 있으려나? 혼잣말이었지만 옆에서 듣던 안주인경 노비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나리께서도 어지간히 마음이 쓰이시나 봅니다. 내가 언제? 그저 사위가 굶으면 딸이 고생이니 하는 말이다. 판술은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피했지만 그 뒷모습에는 은근한 걱정과 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여인들이 하나둘 수옥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살아보니 어떻던가? 동네 아낙 하나가 짓궂게 물었습니다. 수옥은 얼굴을 살짝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다정한 분입니다. 거지 신랑이 다정하기까지 하다니 셋째 아씨 복도 많으시네. 아낙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우진의 반듯한 몸가짐과 예의를 보고는 차츰 태도가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조용한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윤제왕의 저택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게 있느냐. 제왕이 신복 하나를 불렀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그림자 같은 사내가 들어와 부복했습니다. 한 부잔의 사위로 들어간 그 거지 얼굴을 확인하고 오너라. 어찌할까요? 만약 그자가 맞다면. 제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확인만 하거라. 섣불리 손대지 말고. 예, 대감. 사내가 소리 없이 물러갔습니다. 제왕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형의 마지막 눈빛, 그리고 그 뒤로 사라진 어린 조카. 살아있었다면 어디서든 뿌리를 내렸겠지. 제왕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불안과 함께 알 수 없는 씁쓸함도 배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진은 노적을 몰래 불러냈습니다. 마을 뒷산 소나무 아래였습니다. 도련님, 이 새벽에 어인일이십니까? 어젯밤 제왕의 사람으로 보이는 자가 마을 어귀를 서성이는 걸 보았소. 노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벌써 말입니까? 소문이 생각보다 빨리 퍼진 모양이요. 곧 저들이 알게 될 것이요. 우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숨기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요. 하나, 아직은 때가 아니요. 우진은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담대한 눈빛이 이상하게도 그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오, 노적. 그때가 오면 당신이 지켜온 것을 돌려받을 것이오. 노적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품속 깊은 곳에는 8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은 물건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잣거리에 낯선 사내 하나가 나타난 것은 혼례가 있은지 보름쯤 지나서였습니다. 보찜장수 행색이었지만 걸음걸이가 물건 파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눈은 쉴 새 없이 이곳저곳을 살폈고 특히 한 판술의 집 쪽을 유심히 오갔습니다. 저 보찜장수, 어제도 저기 있지 않았습니까? 수옥이 우진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우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보셨습니까? 난군을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물건을 팔러 온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수옥의 예리함에 우진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이미 그 사내가 제왕이 보낸 자라는 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장사꾼이겠지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난군은 거짓말을 잘 못하시는군요. 수옥이 살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진은 대답 대신 도끼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보찜장수는 마을을 떠나 다급히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이틀 뒤 그는 윤제왕의 사랑방 앞에 부복해 있었습니다. 확인했느냐? 제왕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예, 대감. 멀리서 얼굴을 뜯어보았습니다. 닮았더냐 아니면 그자가 맞더냐? 보찜장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눈매와 걸음걸이가 예전 도련님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다만 8년 세월이 흘러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끝이 무릎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그러나 신경질적인 두드림이었습니다. 흡사한 것과 같은 것은 다르다. 하오나 대감, 만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렇다면 어찌해야겠느냐. 제왕이 낮게 되물었습니다. 보찜장수는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보아야겠다. 제왕의 말에 보찜장수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께서 직접 말씀이십니까? 소문으로 떠도는 걸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야 어찌 잠을 자겠느냐. 한 부잔의 집에 인사차 들르겠다고 전가를 넣어라. 예, 대감. 보찜장수가 물러가자 제왕은 홀로 사랑방에 앉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리 없다. 제왕은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그 되뇌매는 확신이 아니라 두려움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평온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판술의 논의를 거들며 조금씩 마을 사람들의 신임을 얻어갔습니다. 힘든 일도 마다치 않았고 셈이 빨라 곡식을 재는데도 실수가 없었지요. 자네 어디서 그런 셈을 배웠나? 논둑에서 함께 쉬던 마을 노인이 물었습니다. 우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떠돌며 어깨너머로 익혔습니다. 어깨너머치고는 너무 정확한데? 혹 글도 아는가? 우진은 대답 대신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들키지 않으려 애쓰는 조심스러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진과 수옥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낭군은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수옥이 불쑥 말했습니다. 거지치고는 셈이 빠르고 말투도 정갈하고 걸음걸이마저 반듯합니다.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위험한 일이 생기면 저 혼자 모르게 하지 마십시오. 낭군이 짊어질 짐이라면 저도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우진은 수옥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우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우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판술의 집에 뜻밖의 전갈이 도착했습니다. 윤제왕 대감께서 인사차 댁을 방문하시겠다는 전갈입니다. 집사의 말에 판술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윤 대감이? 우리 집안과 딱히 왕래가 없었을 텐데 갑자기 무슨 일로?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진만은 그 전갈을 듣는 순간 낯빛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날 밤 한판술의 안방에서는 부녀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윤 대감이라니 예사실이 아니다. 판술은 근심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 댁이 우리 같은 집안에 먼저 손을 내밀 이유가 없지 않느냐.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구나. 아버지, 혹 그 방문이 낭군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수옥의 물음에 판술은 잠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낭군 말이냐? 그자가 윤 대감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모르겠습니다. 다만 요 며칠 낭군의 낯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보찜 장수가 마을을 서성인 뒤로 특히 더요. 판술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딸의 예민함을 그는 오래전부터 믿고 있었습니다. 수호가 혹 내 낭군에게 무슨 사정이 있다면 감춰서 좋을 게 없다. 이 아비에게라도 말해보라 이르거라. 낭군은 아직 때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요. 답답한 노릇이구나. 판술은 곰방대에 불을 붙였다가 이내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걱정과 답답함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만 묻자. 너는 그자를 믿느냐? 믿습니다. 수옥의 대답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기다려보마. 다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지체 말고 이 아비에게 알려라. 예, 아버지. 부녀의 대화는 그렇게 끝났지만 두 사람 모두 밤늦도록 쉬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당의 개조차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밤새 나직이 울어댔습니다. 이튿날 새벽 노적이 급히 우진을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들으셨습니까? 들었소. 어찌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몸을 피하시는 게. 아니요. 우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피할 때가 아니요. 마주할 때요. 노적은 그 단호한 얼굴에서 8년 전 죽은 형님의 눈빛을 언뜻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품속에 그것을 꺼내야 할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방문날 아침 한판술의 집은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대문에 등을 새로 달고 안채 마루까지 걸레질을 몇 번이나 다시 했습니다. 판술은 평소 입지 않던 도포를 꺼내 입고 연신 옷 매무새를 확인했습니다. 채통을 지켜야 한다. 상대는 윤 대감이시다. 판술이 집안 식솔들에게 몇 번이고 당부했습니다. 수옥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옅게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편치 않았습니다. 우진은 사랑채 마루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무명 옷차림이었지만 그 등만은 유난히 곧았습니다. 낭군, 긴장되십니까? 수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긴장이라기보다는 오래 미뤄온 일을 마주하는 기분입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진은 짧게 답하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8년 만에 마주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한낮이 되자 대문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제왕이 하인 여럿을 거느리고 도착한 것입니다. 비단 도포에 정자관을 쓴 제왕은 풍채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매서운 눈매가 마당을 한 바퀴 훑고 지나갔습니다. 한부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감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걸음하시다니 몸 둘바를 모르겠습니다.
판술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왕은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며 마루로 올라섰습니다. 찻상이 차려지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셋째 따님께서 특별한 혼인을 하셨다고요. 제왕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판술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저 딸아이 뜻이 워낙 완강해서. 아닙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 사위 되는 이를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제왕의 청에 판술은 당황했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곧 사람을 보내 우진을 불렀습니다. 우진이 마루로 걸어 나왔습니다. 걸음걸이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제왕의 눈이 그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자네가 한부자댁 사위인가? 그러하옵니다. 우진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고향이 어디인가? 떠돈 지 오래되어 딱히 고향이라 할 곳이 없습니다. 이름은? 천것이라 변변한 이름이 없어 그저 총각으로 불립니다. 제왕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참 신기한 일이로군. 나이도 걸음걸이도 어딘지 낯이 익어서 말일세. 마루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옥은 그 침묵 속에서 미묘한 긴장을 느꼈습니다. 제왕의 시선이 우진의 목덜미와 손목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등에 흉터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네. 회초리 자국이라고. 제왕이 슬쩍 물었습니다. 그 말에 수옥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그런 소문을 냈단 말인가? 마을에는 알려지지 않았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우진은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떠돌이 생활에 매를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몸에 흉터가 많습니다. 대감께서 어찌 그런 것까지 소상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되받아친 말이었습니다. 제왕의 눈매가 순간 가늘어졌습니다. 그저 소문이 그렇다는 것일세. 언짢았다면 미안하네. 두 사람 사이의 기싸움을 지켜보던 수옥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대감 차가 식겠습니다. 드시지요. 수옥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우진을 향한 시선을 슬쩍 거두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제왕은 찻잔을 들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마루를 떠나기 전 제왕은 우진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자네 언젠가 어디선가 만난 것 같은데? 착각이겠지. 그럴 리 있겠습니까? 그래, 착각일 걸세.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리 없으니.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제왕은 몸을 돌려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처음으로 희미하게 굳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리 없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자 우진의 머릿속에 8년 전 그날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횃불이 어지럽게 흔들리던 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 문 밖에서 들려오던 낯선 발소리들. 어린 우진은 영문도 모른 채 노적의 손에 이끌려 담을 넘었습니다. 뒤돌아보았을 때 본 것은 활활 타오르던 사랑채와 그 앞에 서 있던 숙부의 뒷모습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진은 단 한 번도 그 뒷모습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보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화제였을까? 아니면? 우진은 고개를 저어 그 기억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확신 없는 의심에 매달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제왕의 행렬이 대문을 나서고도 한참 동안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감이 무슨 말을 남기고 가셨습니까? 수옥이 낮게 물었습니다. 우진은 잠시 대답하지 않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리 없다더군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옥은 우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우진은 아내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은 노적을 뒷마당으로 불렀습니다. 별빛만이 희미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노적,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을 것 같소.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노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것을 내게 주시오. 우진의 말에 노적은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손을 멈추고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령 각오가 서셨습니까? 이것을 꺼내는 순간부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각오가 서지 않았다면 애초에 여기까지 살아 돌아오지도 못했을 것이오. 우진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노적은 그 눈빛에서 옛 주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 꺼내면 오히려 저들에게 미리 알리는 꼴이 됩니다. 그럼 언제란 말이오? 저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 순간까지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우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적의 말이 옳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것을 꺼낼 때가 머지않았음을 두 사람 모두 예감했습니다. 멀리 윤제왕의 저택에서도 그날 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제왕은 서한 앞에 앉아 붓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자가 정말 살아있다면. 제왕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만이 고요히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흐른 어느 밤 노적이 우진과 수옥을 조용히 뒷마당으로 불렀습니다. 달빛도 없는 금은밤이었습니다. 노적의 손에는 낡은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보자기를 품에 안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오늘은 두 분 모두 들으셔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적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옥은 우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직감했습니다. 소희는 원래 윤씨 가문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도련님의 아버님, 그러니까 큰나리를 모시던 집사였습니다. 노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오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큰나리께서는 인자하신 분이셨습니다. 종이라도 사람 대접을 해주셨고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마을 사람들을 먹이셨지요. 그런데 8년 전 그날 밤 갑자기 사랑채에 불이 났습니다. 수옥이 숨을 삼켰습니다. 우진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큰나리께서는 불길 속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소희는 그날 저녁 큰나리께서 남기신 마지막 당부를 받든 참이었습니다. 노적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고 상자 속에는 오래된 인장 하나가 담긴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촛불조차 없는 어둠 속에서도 그 인장에 새겨진 문양만은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이것이 윤씨 가문의 종손임을 증명하는 인장 반지입니다. 큰나리께서는 화재가 나기 직전 소인에게 이것을 맡기며 도련님을 데리고 멀리 도망치라 이르셨습니다. 집안에 화가 미칠 것이니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고 하셨지요. 그럼 그 불은?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소인도 확실히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큰나리께서 그리 다급하게 말씀하신 걸 보면 예사실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작은 나리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에 타 무너진 사랑채를 손수 정리하시며 문서들을 챙기셨습니다. 슬픔에 잠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소희는 도련님을 업고 담을 넘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수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이 짊어지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노적, 그동안 어찌 그리 오래 숨기고 살았소? 우진이 물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순수한 궁금증이 담긴 물음이었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힘없이 나섰다가는 도련님마저 위험해질 테니까요. 도련님이 장성하시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실 때까지 소희는 그저 지키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노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8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이 인장이 있으면 관아의 가문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하나뿐이니 신중해야 합니다. 제왕 대감이 눈치채는 순간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우진은 인장 반지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감촉이 8년 전 그날의 기억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이것으로 아버님의 한을 풀 수 있겠소. 도련님 혼자만의 힘으로는 벅찰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노적이 수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진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낭군,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이름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우진은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본래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윤우진이요. 그것이 내 이름이요. 우진. 수옥이 그 이름을 나직이 불러보았습니다. 어색하면서도 반가운 울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 밤 앞으로의 계획을 조심스레 의논했습니다. 인장을 어떻게 관아에 제출할지, 언제 제왕과 정면으로 맞설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그 순간까지 버틸 수 있을지가 문제였습니다. 당분간은 이 인장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감춰두어야 합니다. 노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왕 대감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우리도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의논이 끝나갈 무렵 마을 어귀에서 개 짖는 소리가 심상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소리요? 우진이 낮게 물었습니다. 노적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낯선 이의 발소리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럿입니다. 수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재빨리 인장을 다시 보자기에 감싸 품속 깊이 숨겼습니다. 두 분은 안으로 들어가 계십시오. 소인이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노적이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우진과 수옥은 숨을 죽인 채 담장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발소리는 점점 마을 안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노적은 몸을 낮춘 채 담장을 따라 소리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초승달마저 구름에 가려 사방이 먹물을 뿌린 듯 캄캄했습니다. 이윽고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을 천으로 가린 채 한판술의 집 담장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예사 도둑의 행색이 아니었습니다. 몸놀림이 날렵하고 절도가 있었지요. 이 집이 맞느냐? 한 사내가 낮게 물었습니다. 틀림없다. 셋째 딸 내 사랑채 저기다. 다른 사내가 손짓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노적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들이 노리는 것이 우진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노적은 조심스레 발밑에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수풀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부스럭 하는 소리에 두 사내의 고개가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저쪽이다. 사내들이 소리나는 쪽으로 몸을 움직이는 사이 노적은 재빨리 몸을 돌려 집 쪽으로 달렸습니다. 늙은 다리로는 버거운 속도였지만 지금은 한시가 급했습니다. 도련님 아씨. 위험합니다. 어서 안으로. 노적이 숨을 몰아쉬며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진은 그 다급한 목소리에 곧바로 수옥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자객입니다. 둘이나 되었습니다. 노적의 말에 우진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지금껏 보여준 적 없는 날카롭고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수옥, 안채로 가서 아버님을 깨우시오. 사람을 모아야 하오. 낭군은요? 나는 노적과 함께 저들을 막겠소. 안 됩니다. 낭군마저 위험해집니다. 수옥이 우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우진은 잠시 아내를 바라보다가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약속하지 않았소. 무슨 일이 생기면 혼자 짊어지지 않겠다고? 지금은 당신이 아버님과 사람들을 지켜주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오. 수옥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안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진과 노적은 몸을 낮춘 채 담장 그늘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멀리서 다시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담장 그늘 속에서 우진과 노적은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 둘이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우진이 먼저 몸을 던졌습니다. 앞장선 사내의 팔을 붙잡아 담벼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웬 놈이냐? 사내가 낮게 외치며 우진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진의 힘은 거지 행세를 하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했습니다. 8년의 유랑 생활이 그의 몸에 남긴 것은 상처만이 아니었습니다. 노적은 두 번째 사내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늙은 몸이었지만 오래전 무사였던 시절의 몸놀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놓아라, 이 늙은이가. 사내가 노적을 뿌리치며 품속에서 단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끝이 달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번뜩였습니다. 노적. 우진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그 순간 첫 번째 사내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진의 옆구리를 노려 주먹을 뻗었습니다. 우진은 몸을 비틀어 겨우 피했지만 소매자락이 찢겨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저편에서 횃불 여러 개가 흔들리며 다가왔습니다. 저기다. 사랑채 쪽이다. 한판술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옥이 안채로 달려가 아버지를 깨운 것입니다. 판술은 잠옷바람에 몽둥이 하나를 들고
뒤이어 집안 하인들과 마을 장정 몇이 횃불을 든 채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두 자객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몰려든 것입니다. 철수한다. 단검을 든 사내가 나직이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몸을 돌려 담을 넘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노적이 마지막 힘을 다해 한 사내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사내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작은 패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내는 그것을 주울 새도 없이 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괜찮으냐? 다친 데는 없느냐? 판술이 횃불을 든 채 우진에게 달려왔습니다. 사위를 살피는 손길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지라며 못마땅해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지요. 괜찮습니다, 장인어른. 우진이 숨을 고르며 답했습니다. 찢어진 소매자락 사이로 긁힌 상처가 살짝 보였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노적, 자네도 괜찮은가? 이 늙은 몸이 아직은 쓸만한가 봅니다. 노적이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바닥에 떨어진 패를 발견하고 몸을 숙여 주워들었습니다. 횃불 아래 비춰보니 그 패에는 낯익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매 한 마리가 날개를 펼친 모양 윤씨 가문이 문장이었습니다. 노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진에게 조용히 그 패를 건넸습니다. 이건.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판술도 그 패를 들여다보고는 낯빛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문양인가? 윤씨 가문의 문장입니다. 장인어른. 우진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까지 자신들이 맞서 싸운 자객이 명망 높은 윤대감 댁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수옥이 그제야 마당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상처난 남편의 모습을 보고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낭군,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진이 애써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러나 손에 쥔 패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온 집안 식구가 안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판술은 우진과 수옥, 노적을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제는 자초지종을 들어야겠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우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품속에서 인장 반지가 든 보자기를 꺼내 판술 앞에 내놓았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원래 이름 없는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윤씨 가문의 종손 윤우진입니다. 판술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우진은 8년 전 화재와 숙부의 찬탈, 그리고 오늘 밤 벌어진 습격까지 모든 것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판술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을 줄이야. 내 딸이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말로 남달랐구나. 판술이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안도와 놀라움, 그리고 뒤늦은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어찌할 셈이냐. 이대로 두면 저들이 또 노릴 것이 아니냐. 관아에 가겠습니다. 이 인장과 오늘 떨어진 패, 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 정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우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수옥이 곧바로 말했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오늘 밤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판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안도 힘을 보태마. 마을 사람들도 오늘 밤 일을 다 보았으니 증언해 줄 것이다. 노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8년을 홀로 버텨온 세월이 이제야 비로소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망친 두 자객은 어둠을 뚫고 윤제왕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사랑방 문이 거칠게 열리고 두 사람이 바닥에 부복했습니다. 이를 그르쳤다는 게냐? 제왕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나왔습니다. 소인들은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는 어찌 되었느냐? 두 사내는 순간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흘리고 왔다는 것이냐? 제왕이 낮게 소리쳤습니다. 방 안에 촛불이 흔들릴 정도로 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문양이 새겨진 패가 발각되었다면 이는 자신이 사람을 보내 습격을 사주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물러가라. 당분간 몸을 숨기고 있거라.
두 사내가 황급히 물러가자 제왕은 홀로 남아 이마를 짚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 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처음으로 그의 가슴을 옥죄어 왔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나도 움직여야 한다. 제왕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끝까지 발버둥치려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관아에 먼저 손을 써서라도 이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계산이 빠르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날이 밝으면 양쪽 모두 관아로 향할 것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관아 앞마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간밤의 소동이 삽시간에 마을 전체에 퍼진 탓이었습니다. 우진과 수옥, 판술, 노적이 나란히 들어서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 사람이 그거지 사위라며? 어젯밤 자객까지 왔다던데 대체 무슨 사연인지. 수군거림 속에서 우진의 얼굴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곳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원님이 동원 마루에 좌정하자 사람들이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고할 것이 있다 들었다. 앞으로 나서라. 우진이 마루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 윤우진, 8년 전 화재로 목숨을 잃은 윤씨 가문 종손 윤대감의 아들이옵니다. 숙부 윤제왕이 가산을 부당하게 차지하였으며 어젯밤에는 소인을 해하려 자객까지 보내사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원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증거가 있는가? 우진은 품에서 보자기를 꺼내 인장 반지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부친께서 화재 직전 소인에게 물려주라 잃은 가문이 인장이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적이 앞으로 나서 어젯밤 떨어뜨린 패를 함께 내밀었습니다. 어젯밤 소인들을 습격한 자객이 흘리고 간 패이옵니다. 윤씨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어옵니다. 원님이 두 물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때 마당 뒤쪽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윤제왕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들어섰습니다. 원님, 저는 무고합니다. 저 자가 감히 죽은 형님의 이름을 팔아 남의 가산을 노리는 것이옵니다. 제왕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얼굴은 평소의 여유로움을 잃고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저 인장은 어디서 훔쳐온 것인지 알 수 없는 물건이고 그 패 또한 흔한 가문 문장일 뿐입니다. 어찌 그것만으로 소인을 죄인 취급하십니까? 원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명했습니다. 윤가의 호적 문서를 가져오라. 곧 아전이 두꺼운 문서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원님은 인장에 새겨진 문양과 호적 문서에 찍힌 관인을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이상하구나. 원님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이 호적에는 종손이 요절하여 아우인 제왕이 가게를 잇는다 적혀 있다. 그런데 그 요절했다는 종손의 몰년이 저 화재가 있었다는 시기보다 2해나 앞서 있구나. 제왕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는 어찌 된 일인가? 죽지도 않은 사람을 먼저 죽었다 기록해 두었다는 뜻인데 그것은 서리의 착오였을 것이옵니다. 제왕이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판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원님, 소인도 아를 것이 있사옵니다. 어젯밤 소인의 집에 자객 둘이 침입했고 소인을 비롯해 마을 사람 여럿이 그 광경을 똑똑히 목격했사옵니다. 뒤이어 마을 사람들 몇이 차례로 나서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증언했습니다. 수옥 또한 떨림 없는 목소리로 자신이 본 것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게다가 난군의 등에는 어릴 적부터 매 맞은 흉터가 있사옵니다. 어느 안전한 집안의 종손이 그런 흉터를 지니고 도망 다녔겠사옵니까? 수옥의 말에 마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원님은 제왕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윤제왕, 그대는 여전히 무고를 주장하는가? 제왕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마당의 시선은 점점 더 그를 옥죄어 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관아 문 밖에서 포졸들에게 끌려온 사내 둘이 있었습니다. 간밤에 도망쳤던 자객들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뒤늦게 붙잡힌 것입니다. 저놈들이다. 어젯밤 소인의 집을 습격한 자들이 틀림없사옵니다. 판술이 소리쳤습니다. 원님의 명에 따라 두 자객이 마루 앞에 무릎이 꿇렸습니다.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고하라. 숨기면 형벌이 배로 늘어날 것이다. 원님의 호통에 두 사내는 서로의 눈치를 살피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윤 대감께서 저거지를 없애라 하셨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마당의 모든 사람에게 또렷이 들렸습니다. 제왕의 다리가 휘청였습니다.
게다가 자객 하나가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일을 맡은 적이 있다 들었습니다. 8년 전 대감댁 사랑채에 불이 났을 때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이다. 저들이 무엇을 안다고. 그러나 이미 마당의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원님이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윤제왕을 포박하라. 8년 전 화재의 진상과 어젯밤 습격 사건 그리고 호적 조작에 대해 낱낱이 국문할 것이다. 포졸들이 제왕을 향해 다가섰습니다. 제왕은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내가 종손이다. 저런 거지 놈에게 가문을 빼앗길 수는 없다. 제왕이 발악하듯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은 마당에 모인 그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왕이 끌려간 뒤 원님은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우진이 지닌 인장과 오늘 드러난 정황을 미루어 그가 윤씨 가문의 정당한 종손임을 잠정 인정한다. 다만 정식 절차는 국문 결과가 나온 뒤 문서로 확정할 것이다. 그때까지 윤가의 가사는 관아에서 봉인하여 관리한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거지 총각이 정말로 대감댁 도련님이었다니. 셋째 아씨가 사람 보는 눈은 확실히 남달랐구먼. 수군거림은 어느새 감탄과 놀라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눈시울을 붉히는 이도 있었습니다. 8년을 떠돌며 매를 맞고 굶주렸을 어린 도련님의 사연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판술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딸의 고집을 못마땅해 하던 지난날이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수호가 예, 아버지. 네가 옳았다. 이 아비가 미안하구나. 판술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수옥은 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결국 저희를 믿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포박된 제왕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우진은 담담히 지켜보았습니다. 8년 동안 가슴에 품어온 원망과 두려움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옥이 그런 우진의 곁으로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낭군. 아직입니다. 이제 시작이지요. 우진이 옅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원님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는 그의 얼굴에는 8년 만에 처음 보는 홀가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국문은 열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끝까지 무고를 주장하던 제왕도 자객들의 거듭된 진술과 호적의 명백한 조작 흔적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형님을 해쳤습니다. 마침내 제왕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지켜보던 사람들조차 숨을 삼켰습니다. 형님은 언제나 저를 아우로만 대하셨습니다. 가문의 모든 것은 종손의 몫이었고 저는 그저 곁가지일 뿐이었지요. 그것이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제왕의 목소리에는 회한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람을 시켜 사랑채에 불을 놓았습니다. 조카까지 해치려 했던 것은 아니었으나 노적이 아이를 업고 도망친 뒤로는 언젠가 이 일이 드러날까 두려워 계속 사람을 풀어 뒤를 쫓았습니다. 원님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제왕을 형 살해 및 존속에 대한 중죄로 다스려 삼천리 밖으로 유배 보낸다. 가사는 모두 몰수하여 정당한 종손 윤우진에게 돌려준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우진은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8년을 짓눌러온 원망이 풀렸다기보다는 오랜 짐을 조용히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숙부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것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된다는 그 단순한 사실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그날 저녁 우진은 홀로 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옥이 조용히 다가와 곁에 섰습니다. 숙부님을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수옥의 물음에 우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원망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나 이제는 그 원망보다 아버님께 떳떳해졌다는 것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엄하지 않으셨습니다. 종처럼 부리지 않으시고 늘 사람을 먼저 보셨지요. 그래서였을까요? 재산보다 사람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노적이 그러하고 지금은 당신이 그러합니다. 수옥은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우진과 수옥은 관아의 관리들과 함께 윤씨 가문이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밟는 옛집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우진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불에 탔던 사랑채 자리에는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지만 마당에 오래된 배나무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그 나무 아래서 글을 읽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낭군, 괜찮으십니까? 수옥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후련합니다. 우진이 배나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이제야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겠지요. 그날 노적을 정식으로 불러 앞에 세웠습니다. 노적,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오. 우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대를 더 이상 종이 아닌 이 집안의 은인으로 모시고 싶소. 원한다면 자유민 신분을 내리고 여생을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돕겠소. 노적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늙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인은 그저 큰나리의 은혜를 갚았을 뿐입니다. 하나 도련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제 도련님이 아니라 그냥 이름으로 불러주시오. 우진 도련님. 노적이 끝내 옛 호칭을 놓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진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한판 술도 사돈으로서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러 찾아왔습니다. 이런 귀한 집안의 딸을 시집 보낼 줄은 꿈에도 몰랐네. 판술이 너털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여전히 그날의 거지 총각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진의 대답에 판술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말이 맞다. 내 딸이 사람을 볼 줄 알았던 게지. 마을에서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한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수옥은 그 모든 시선 속에서도 담담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녀에게 중요했던 것은 신분이 아니라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제 이 집으로 거처를 옮기시겠습니까? 수옥이 물었습니다. 당신만 좋다면요. 다만 저 다리 밑도 가끔은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우진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을 만났으니까요. 수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되찾은 저택의 마당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저택에는 옛 타인들 몇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진을 알아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도련님이 살아계셨을 줄이야, 정말 살아계셨을 줄이야. 늙은 친모 하나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진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맞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옥도 안주인으로서 첫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도 그녀는 특유의 담대함으로 하나하나 눈을 맞추며 이름을 물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서투른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그 소탈한 인사에 하인들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새 안주인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그날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윤씨 가문의 저택은 예전의 위엄을 되찾았습니다. 곳간에는 곡식이 그득했고 마당의 배나무에는 다시 흰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저택의 분위기였습니다. 예전처럼 엄한 규율만 강조하는 집이 아니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이 되어 있었지요. 수옥은 안주인으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곳간을 열어 흉년의 마을 사람들을 돕는 일도 시아버지가 생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마님, 오늘도 곳간을 여신다고요? 늙은 친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그리하셨다 들었습니다. 저도 그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수옥의 대답에 친모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은 종종 다리 밑 거지촌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예전 자신처럼 힘든 처지의 사람들에게 쌀과 옷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대감마님이 되셨는데도 여전히 이곳을 찾으시는군요. 한 늙은 거린이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본 이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진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거린은 그 말의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했지만 그 따뜻한 눈빛만은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노적은 저택 한편에 작은 별채를 얻어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진과 수옥은 틈날 때마다 그를 찾아 안부를 물었습니다.
노적, 이제는 정말 편히 쉬셔도 됩니다. 소인은 이대로도 족합니다. 두 분이 이리 잘 사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소인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노적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 사이로도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판 술은 사돈댁을 자주 오가며 지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그도 이제는 손주를 기다리는 여느 아버지처럼 딸의 얼굴만 봐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오늘도 오셨습니까? 딸 자식 얼굴 좀 보러 온 것도 흠이 되는가? 판술이 너스레를 떨며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우진은 그 모습에 웃으며 차를 내왔습니다. 유배지로 떠난 제왕의 소식도 이따금 전해져 왔습니다. 삼천리 밖 낯선 땅에서 한때 대감으로 불리던 그는 이제 늙고 초라한 죄인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했습니다. 우진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뜰 뿐이었지요. 미움도 통쾌함도 아닌 그저 지나간 세월에 대한 씁쓸함이었습니다. 봄이 되자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우진과 수옥이 혼인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음식을 싸들고 저택을 찾아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셋째 아씨 덕분에 우리 마을에 이런 경사가 다 생기는구먼. 거지 사위 드린다고 손가락질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여. 사람들의 말에 판술이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딸이 보는 눈이 나보다 100배는 나았지. 그 말에 온 마당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두 부부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낭군, 처음 저를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수옥이 물었습니다. 어찌 잊겠습니까? 거지 행색으로 다리 밑에 앉아있던 저를 사람들 앞에서 신랑감이라 지목하셨지요. 그때 저는 그저 낭군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을 뿐입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는데도요. 우진이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었지요. 당신이 제게 그리 말씀해 주셨던 것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수옥이 미소 지으며 남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지는 노을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가난하던 셋째 딸도 이름조차 없던 거지 총각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지켜낸 두 사람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지금도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지 행세를 하던 낭군에게 시집간 처녀가 첫날 밤 알게 된 진실 하나로 시작해 결국 가문을 되찾고 100년해로 했다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사람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한 처녀의 안목이 결국 모두를 살렸다는 이 이야기는 오늘도 누군가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